그날 새벽 험준한 지리산 정령치 고갯길에서 운전사도 조수도 없이 주차된 냉동탑차 한 대가 발견되었다. 엔진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적재함 뒤편에서는 붉은 액체가 아스팔트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냉동하고 있었을까? 냉동 육류나 해산물이 아니었다. 바로 인간의 신체 조직이 담긴 47개의 자루였다. 이것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곳에 버려졌을까? 주인 없는 이 트럭의 미스터리는 지금껏 숨겨져 있던 거대한 인신매매 암흑 조직을 파헤치게 될 것이다. 그날 아침 정령치는 가칠한 젖은 캔버스 같았다. 안개는 산허리를 떠나기 싫은 듯이 하늘 높이 솟은 소나무 숲 사이로 게으르게 걸려 있었다. 구불구불한 그 길은 남원을 부산과 있는 중요한 경로로 평소라면 가파른 오르막을 정복하려는 엔진 굉음으로 시끄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더 공격적인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며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렸다. 해님이 막 구름, 이불을 뚫고 나오려 애쓰던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14km 지점부터 교통체증이 시작되었다. 과적 트럭이 고장나서 생긴 흔한 정체가 아니었다. 이번 정체의 원인은 오히려 너무나 단정하게 주차된 차량 한 대였다. 왼쪽 낭떠러지 쪽으로 툭 튀어나온 갓길에 너무나도 반듯하게, 그것은 냉동탑차였다. 상아색 운전석 헤드에는 낡고 빛바랜 짙은 파란색 줄무늬가 그어져 있었다. 도시간 해산물이나 냉동육을 운반하는 데 흔히 쓰이는 종류였다. 트럭은 약간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고 엔진은 여전히 켜진 채 배기관에서 옅은 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마치 운전사가 잠시 용변을 보러 내린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화물차 기사인 김철수 씨가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챈 사람이었다. 그는 벌써 3번이나 길게 경적을 울렸다. 트럭이 도로 일부를 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대형 차량들이 좁은 코너를 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차에서 내려 창문을 두드리며 욕이라도 한마디 할 작정이었다. 이 기사 양반, 일어나쇼. 길 한복판에서 잠을 자시나? 김 씨가 운전석 문으로 다가가며 소리쳤다. 트럭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있었다. 김 씨가 손가락 관절로 유리를 두드렸다. 비어 있었다. 그는 문손잡이를 당겨보았다. 잠겨 있지 않았다. 냉동탑차의 운전석은 텅 비어 있었다. 지갑도 걸려있는 열쇠도 없었다. 장거리 운전의 동반자인 낡은 목베개조차 사라졌다. 재떨이에 꽁초만 남은 담배한 개비가 있을 뿐이었다. 연기는 꺼진 지 오래였다. 이 기묘한 상황에 다른 운전자 몇 명도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여러 각도에서 트럭을 살피기 시작했다. 엔진은 켜놓고 트럭은 버려뒀네. 저쪽 숲에서 볼 일이 급했나 보지. 김 씨 뒤에 갇혀있던 채소 장수가 말했다. 적어도 엔진은 끄고 가야지. 냉동차는 경유 엄청 먹는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그때 그들의 시선이 적재함 뒤편으로 향했다. 두꺼운 강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새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자물쇠로 밖에서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 틈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문 아래쪽에서 이슬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젓갈색의 걸쭉한 액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 방울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기름지고 농도가 짙었으며 아침 햇살 아래 기묘한 광택을 냈다. 김철수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렸다. 그는 옆쪽 발판을 밟고 올라가 냉동 컨테이너 연결부 근처의 작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세상에, 그의 목소리가 막혔다. 작은 냉동고 불빛만이 비추는 어둠 속에서 상아색 쌀자루 더미가 보였다. 자루들은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그중 몇 개는 흠뻑 젖어 있었고 마치 어딘가에 담갔다 뺀 것처럼 짙은 붉은 얼룩이 져 있었다. 맨 위 더미에 있던 자루 하나는 옆구리가 크게 찢어져 있었다. 그 찢어진 틈으로 보인 것은 쌀이나 냉동 생선이 아니었다. 김 씨는 창백하고 기름진 마치 살코기 같은 질감을 보았다. 하지만 무슨 고기란 말인가? 형태는 불규칙하고 기괴했으며 그 거리에서도 냉기가 느껴졌다. 김 씨는 재빨리 뛰어내렸다. 그의 얼굴은 정령치의 이슬보다 더 차갑게 창백해져 있었다. 경찰에 전화해요. 빨리. 그는 점점 커지는 군중을 향해 소리쳤다. 안에 든 게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썩는 냄새랑 이상한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나요. 그리고 저건 가축고기가 아니에요. 2시간 후 사건 현장은 선명한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였다. 관할 파출소 경찰들이 도착했고 이제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을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했던 냄새가
이제는 잔혹한 물리적 공격으로 변해 있었다. 날카로운 비린내와 포르말데이드 향, 그리고 무언가 코를 찌르는 냄새가 이제는 엔진이 꺼진 냉동탑차에서 뿜어져 나왔다. 현장 통제를 책임진 조 경장은 코를 막고 억눌린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려 애썼다. 방호복과 마스크를 완벽하게 갖춘 국과수팀이 도착하자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그들이 두꺼운 자물쇠를 강제로 절단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쨍그랑. 자물쇠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냉동탑차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악취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즉시 뿜어져 나와 반경 5m 내에 있던 모든 사람을 두 걸음 뒤로 물러나게 했다. 아내 광경은 김철수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흰 자루는 세어보니 총 47개였다. 전부 검붉은 액체로 얼룩져 있었다. 아래쪽에 있던 몇몇 자루는 녹은 얼음과 섞인 걸쭉한 붉은 웅덩이에 잠겨 있었다. 국과수 요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자루 하나를 찢었다. 얇은 비닐 안감 아래에서 그들은 장기와 조직 조각들을 발견했다. 형태는 낯설지 않았지만 그 크기가 비정상적이었다. 수년간 죽음을 다뤄온 베테랑 병리학자 한 명이 몸을 수겨 밖으로 삐져나온 작은 조직 조각을 살폈다. 그의 눈이 보호 안경 뒤에서 커졌다. 그 조각은 매우 정밀하면서도 잔혹하게 절단된 신체의 일부처럼 보였다. 어떤 부분에는 전문가가 정확히 원하는 것을 찾아낸 듯 깔끔한 절개 흔적이 있었다. 그는 즉시 동료에게 속삭였다. 이건 동물 사체가 아니야. 결합, 조직, 뼈, 빨리 샘플 채취해. 이건 사람이야. 그 속삭임은 비록 작았지만 정령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바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버려진 트럭은 평범한 불법 화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산, 경상남도, 그리고 아마 전국을 뒤흔들 끔찍한 진실을 싣고 있었다. 주인 없는 트럭의 미스터리는 이제 공포로 바뀌었다. 질문은 더 이상 운전사는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었다. 이 47개 자루 속 시신들의 주인은 누구이며 왜 그들은 정령치에 있었는가? 현장 병리학자의 확인은 기름 부은 불처럼 번져나갔다. 몇 분 만에 정령치의 냉동탑차 주변은 단순한 사건 현장이 아니었다. 위기지대가 되었다. 그 소식은 무전기를 통해 암호로 전달되고 불신의 찬 한숨과 함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며 작은 파출소의 관할을 넘어선 반응을 즉시 촉발시켰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지혁 경정은 구두보고를 처음 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당시 사무실 책상에서 블랙커피를 마시며 지루한 대기업 비리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팀장님, 정령치에서 주인 없는 냉동탑차입니다. 내용물은 인체 장기로 추정됩니다. 47자루입니다. 전화기 너머 수사과장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강지혁은 하마터면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인체 장기 47자루라고? 이건 단순한 시신 발견이 아니었다. 범죄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이상주의적이며 날카로운 분석 능력으로 명성이 자자한 젊은 경찰 간부. 강지혁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가 다루던 비리 사건이 갑자기 빵 부스러기처럼 사소하게 느껴졌다. 언론의 모든 정보 통제하고 최대한 빨리 현장 폐쇄해. 내가 완전 무장한 과학수사팀과 함께 바로 가겠다. 필요하면 헬기 띄워. 교통체증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강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깊은 충격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2시간이 채 안 되어 강지혁이 직접 이끄는 부산경찰청 합동팀이 정령치에 도착했다. 트럭 주변의 냄새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역겨웠다. 피의 쇠냄새, 냉동되었음에도 부패하기 시작한 살 냄새, 그리고 마치 화물을 세척하거나 위장하려는 어설픈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상한 소독약 냄새가 났다. 강지혁은 흰색 방호복을 입고 트럭에 다가갔다. 그는 방금 넋이 나갈 만한 것을 본 듯한 표정의 조 경장과 다른 경찰들을 보았다. 조 경장, 안 상황은 어떤가? 강지혁의 목소리가 마스크 때문에 둔탁하게 들렸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팀장님. 그 자루들. 조 경장이 침을 삼켰다. 몇몇 조각은 다리, 팔로 보이고 더 작은 조각들도 있습니다. 내장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절단됐습니다. 이건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팀장님. 이건 사업입니다. 강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고 있다. 연쇄살인은 시신을 통째로 버리거나 어지럽게 훼손한다. 이건 조직적이야. 추가 조명 등이 설치된 트럭 안에서 과학수사팀이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루 하나하나를 식별했다. 각 자루는 유해의 일부를 담은 하나의 증거물로 취급되었다.
그들은 거의 다 녹아버린 드라이아이스 봉지를 발견했는데 이는 냉동 과정이 지난 몇 시간 동안 실패했음을 보여주었다. 심하게 찢어진 자루 하나에서 강지혁은 조직 덩어리 사이로 전기톱으로 절단된 듯한 골반뼈의 일부를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적재함 바닥에서의 발견이었다. 젖어서 거의 훼손되었지만 일부 글씨가 남아있는 종이 라벨 하나. 라벨에는 일련 번호와 어떤 기관의 희미한 로고가 있었다. 로고 아래에는 단 2단어만 남아있었다. 대학병원. 저 라벨 사진 찍고 훼손되지 않게 보호해. 강지혁이 과학수사 사진 담당에게 명령했다. 그 발견은 초기 추측을 강화했다. 이 화물은 숲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온 것이었다. 이것은 거대한 초기 갈등을 야기했다. 생명을 지켜야 할 기관이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가? 압박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폴리스 라인 밖에는 이미 언론사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들의 망원 렌즈가 새어나오는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하려 날카롭게 겨누고 있었다. 경찰청장의 전화가 여러 번 울리며 강지혁에게 이 상황의 민감성을 상기시켰다. 강경정, 이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란 걸 명심하게. 이건 정치, 도덕, 그리고 국민 정서의 문제야. 만약 이게 정말 병원에서 나온 시신이라면 큰 지진이 일어날 걸세. 신중하게 움직여. 섣불리 단정 짓지 말게. 청장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강지혁은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두 분야, 물류와 보건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해했다. 만약 영향력 있는 세력이 연루되어 있다면 이 수사는 쉽게 덮이거나 자신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다. 강지혁은 옷에 배기 시작한 썩는 냄새를 무시하며 심호흡을 했다. 그는 쌓여있는 흰 자루들을 바라보았다. 총 화물과 트럭 전체를 증거물로 확보해 모든 증거물은 부산에 있는 국과수 본원으로 이송해서 더 깊이 있는 신원 확인 검사를 진행한다. 해가 떠오르며 정령치를 안개 속에서 드러낼 때 강지혁은 트럭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이 피비린내 나는 화물이 오랫동안 숨겨져 온 조직적인 범죄 사슬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수년 동안 바로 그들의 코밑에서 운영되어 온 네트워크, 차량 번호와 저 라벨부터 시작한다. 강지혁은 어둠의 핵심으로 자신을 이끌 수사 엔진을 가동하며 혼잣말을 했다. 법과 숨겨진 권력 사이의 대결이 막 시작되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공식 브리핑은 정령치에서 냉동 탑차 이송이 완료된 지 3시간 후인 오후 2시에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매우 신중했다. 인간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생물학적 조직 발견을 언급하며 집중 수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할 뿐이었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세계는 관료주의의 전문 용어보다 빨랐다. 정령치의 경찰 봉쇄를 뚫는 데 성공한 기자들은 아스팔트 위에 붉은 물방울부터 형언할 수 없는 냄새까지 목격자들의 묘사를 퍼뜨렸다.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은 톤은 달랐지만 내용은 한결같았다. 지역 언론은 냉동 탑차 속 시신, 부산을 경악시키다. 중앙 언론은 인륜을 저버린 스캔들, 정령치의 피해 화물, 그리고 가장 도발적인 한 저명 칼럼니스트는 인간성은 어디까지 거래될 수 있는가라고 썼다. 도시는 집단적 충격에 빠졌다. 사람들은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시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 흰자루들. 가장 무서운 것은 불확실성이었다. 이것이 대량 학살의 희생자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 뒤에 더 차갑고 조직적인 무언가가 있는가? 이 공포는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부산경찰청 국가수본부에서 강지혁 경정과 그의 핵심팀은 외부의 소란을 무시했다. 그들의 초점은 두 가지에 맞춰져 있었다. 명확한 실험실 데이터와 물류 퍼즐 풀기. 초기 부검 결과는 해질녘에 나왔고 강지혁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강 팀장님, 국과수 부검의 신유미 박사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47개 자루에서 무작위로 채취한 몇몇 샘플에 대한 초기 식별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밀었다. 확인 결과 내용물 전부는 인체 조직입니다. 온전한 장기가 아니라 조각들이에요. 대부분 지방 조직, 근육, 고형 장기이며 일부 뼈 조각이 섞여 있습니다. 강지혁이 캐물었다. 이게 잔인하게 훼손된 시신의 잔해입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절단된 것입니까? 신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조각들은 정밀함을 보여줍니다. 관절과 결합 조직 주변에 매우 깔끔한 외과적 절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방부제 잔류물도 발견했습니다. 의료나 연구 목적으로 시신을 보존할 때 흔히 사용하는 용액의 일종입니다. 이건 가정폭력이나 길거리, 살인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의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병원 시신이 유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 강지혁이 결론 내렸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정황이 매우 강력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장기와 조직들이 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운송을 목적으로 처리, 포장, 냉동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화물입니다. 신 박사가 마지막 단어에 힘주어 말했다. 부검 결과 외에도 강지혁의 팀은 행정적 추적에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냉동탑차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신속화물이라는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팀이 그 주소로 연락했을 때 그들은 텅 빈 창고를 발견했다. 이웃들은 그 회사가 거의 2년 동안 폐업 상태였다고 확인했다. 운전사의 신원도 불분명했다. 운전사가 트럭을 버리는 장면을 포착한 명확한 CCTV 영상도 없었고 운전석에 지문도 거의 없었다. 전문적으로 청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숨겨진 서랍에서 발견된 운송장에 적힌 이름은 가짜로 밝혀졌다. 우리는 유령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수사관이 좌절하며 말했다. 트럭도 실제하고 화물도 실제하는데 주인과 발송인은 허구입니다. 강지혁은 일어나 방에 있는 커다란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그는 중앙에 큰 질문 하나를 썼다. 이 화물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만약 트럭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고 B가 목적지라면 그들은 죽은 회사의 출처가 아니라 그 목적지를 찾아야 했다. 경로 분석에 따르면 정영치는 부산항이나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댄 인접도로 향하는 길목이었다. 이건 부산에서 끝나는 범죄가 아니야. 강지혁이 팀에게 말했다. 이 조각들은 장거리 여행을 위해 준비된 거야. 목표는 국제 장기 밀매 암시장이나 불법 연구용 시신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직일 것이다. 바로 그때 진짜 정치적 압박이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관리가 갑자기 강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어조는 사건의 진척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다. 강경정, 우리 의료기관들의 명예를 지켜주시오. 바로 병원을 의심하지 마시오. 그 파장은 대중의 신뢰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어. 그 관리가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강지혁은 그 경고가 사실상 이제 막 시작된 기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어두운 사업에 연루된 세력은 여론을 통제하고 경찰 수사를 압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력이었다. 그는 동기부여와 동시에 위축된 듯한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증명할 것이다. 강지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다. 우리의 초점은 이제 그 훼손된 병원 라벨이다. 우리는 그 일련 번호와 희미한 로고를 전국의 병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야 한다. 이 범죄는 치유가 시작되어야 할 곳에서 시작되었다. 언론이 던진 도덕적 질문, 인간성은 어디까지 거래될 수 있는가는 이제 전체 수사팀을 움직이는 중심 질문이 되었다. 그 답은 유용된 의료 기록과 위조된 물류 허가서 뒤에 숨어 있었다. 정보의 혼돈, 정치적 압박, 그리고 여전히 어른거리는 비린내 속에서 부산경찰청은 불규칙하게 뛰는 작전의 심장이 되었다. 35세의 강지혁 경정은 그 작전의 심장 박동 그 자체였다. 그는 압박 속에서도 침착한 인물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늘 약간 그늘져 보이는 그의 눈에는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사건들의 상처가 담겨 있었다. 강지혁은 근육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경찰이 아니었다. 그는 논리와 심리학에 의존했다. 경찰대학 수석 졸업생인 그는 관련 없어 보이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한 패턴으로 엮어내는 독특한 능력으로 알려져 있었다. 동료들은 그를 사건의 건축가라고 불렀다. 그는 항상 뼈대부터 시작하고 나서 세부 사항을 채워 넣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프로페셔널리즘 뒤에 정영치 트럭 사건은 민감한 현을 건드렸다. 8년 전 강지혁은 아내를 잃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행정부서에서 일하던 젊은 의사였던 그녀는 의심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녀가 소속 기관의 자금 유용 혐의를 폭로하려던 직전이었다. 그 사건은 사고로 종결되었다. 그 트라우마는 그의 직업 윤리를 형성했다. 강지혁은 우연을 믿지 않았다. 특히 권력자들이 연루된 우연은 이제 의료기관이 인신 화물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강력한 정황과 함께 강지혁의 과거 유령이 다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우리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지혁이 직접 선택한 소규모 팀 앞에서 말했다. 그가 경찰청에서 가장 신뢰하는 유능한 5명으로 구성된 팀이었다. 팀은 젊고 명석하며 거의 반사회적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윤서와 경이 트럭의 전자장치 잔해에서 데이터를 복구하고 유령 회사의 온라인 흔적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다. 위장에 능하고
항만과 암시장의 넓은 정보원 네트워크를 가진 전직 정보과 형사 최민준 경사, 그의 임무는 잠입하여 화물의 최종 목적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수 부검의 신유미 박사, 비록 경찰은 아니지만 복잡한 의학적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강지혁의 핵심 전술 파트너였다. 강지혁은 그가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화이트보드를 가리켰다. 물류 트럭, 회사, 의료, 희생자, 병원, 그리고 금융자금, 네트워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대 2주다. 그 전에 서울 본청에서 사건을 이관하라는 압력이 오거나 더 나쁘게는 안정성을 이유로 사건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 신속하고 조용하게 움직여야 한다. 강지혁이 강조했다. 내부 갈등과 기관의 압박. 첫 번째 압박은 그의 직속 상관에게서 왔다. 현명하지만 현실적인 고참 간부인 김 부장이었다. 강경정,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란 거 알지? 거물급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 전직 장관 한 명이 자네가 쫓는 그 유령 회사와 연관된 대형 물류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혐의를 받는 병원도 중요한 인사들이 운영하는 재단 소유야. 김 부장이 자신의 방에서 말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보였다. 제 임무는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부장님, 누가 연루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강지혁이 꼿꼿이 서서 대답했다. 자네의 도덕성은 알아, 친구. 하지만 정치는 현실과 협상하는 기술이야. 너무 깊이 찌르면 그들이 자네의 손가락을 부러뜨릴 걸세. 증거를 완벽하게, waterproof, 확보하게. 김 부장은 위협이 아니라 시스템 내의 쓰라린 현실로서 경고했다. 강지혁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는 진실 추구라는 이상주의와 권력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다. 다른 한편 윤서아 경위팀은 트럭에서 발견된 훼손된 병원 라벨의 바코드와 로고 잔해를 식별하는 데 성공했다. 팀장님, 라벨의 일련 번호를 부산의 세 대형 병원, 즉 세명대학병원, 한서대학병원, 그리고 은성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물품 조달 코드와 대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윤경희가 노트북 화면에 집중한 채 보고했다. 하지만 오직 한 곳, 은성대학병원만이 영안실의 정상적인 필요 범위를 벗어나는 기이한 양의 방부제를 자주 주문했습니다. 은성대학병원. 그 이름이 강지혁의 뇌리에 밝혔다. 김 부장이 언급했던 전직 장관이 한때 운영했던 재단이 설립한 바로 그 병원이었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강지혁은 휴대폰을 들었다. 그는 이미 현장에서 준비 중인 최민준 경사에게 연락했다. 최 경사, 이제 은성대학병원에 집중해. 바로 들어가지 말고 영안실이나 청소 담당 부서 주변에서 정보원을 찾아 시신이 어떻게 뒷문으로 빠져나가는지 알아내야 해. 강지혁이 지시했다. 강지혁은 다시 화이트보드를 쳐다봤다. 그는 금융 카테고리 아래에 한 이름을 추가했다. 은성대학병원, VIP 재단. 이제 사건은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 인신화물 거래의 첫 번째 연결고리로서 은성대학병원의 시신 유용 혐의를 밝혀내는 것. 강지혁에게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였다. 그는 정영치의 냉동탑차 뒤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고 인간성이 비록 거래될지라도 여전히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줘야 했다. 부산은 짙은 구름과 함께 아침을 맞았다. 마치 자연도 도시의 침울한 분위기에 공감하는 듯했다. 대중의 관심이 은성대학병원의 끔찍한 혐의에 집중되는 동안 강지혁 경정팀은 초점을 나누었다. 일부는 의료기관을 조사하는 한편 강지혁 자신은 물류의 유령을 쫓기로 했다. 그는 운송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그 끔찍한 화물을 주문한 자를 밝혀낼 것이라 확신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트럭 번호판에 기재된 유령회사 신속화물의 등록 주소였다. 그 주소는 부산에서 차로 약 5시간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낡은 공단에 있었다. 강지혁은 관찰력이 뛰어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윤서아 경위와 함께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2년 전에 망했지만 여전히 잘 관리된 트럭과 설득력 있는 운송장에 접근할 수 있었어. 이건 그들이 의도적으로 유지한 위장 전선이라는 뜻이야. 강지혁이 가는 내내 분석했다. 아니면 매각된 회사일 수도 있죠. 하지만 새로운 조직이 은밀한 목적을 위해 옛 신원을 사들인 겁니다. 죽은 회사 이름을 사는 것이 새 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고 빠르니까요. 윤경희가 디지털 지도 데이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거들었다. 그들이 허름한 공단에 도착했을 때 신속 화물은 단지 끝에 있는 단독 창고에 위치해 있었다.
건물은 완전히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 벽 페인트는 벗겨졌고 철문은 녹슬었으며 자물쇠는 두껍고 낡아 보였다. 강지혁이 자물쇠 체인을 절단하자 먼지와 습기 냄새가 풍겨나왔다. 안은 조용하고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구석의 작은 사무실 공간에는 삐걱거리는 나무 책상, 부서진 의자, 그리고 먼지 더미만 있었다. 컴퓨터도, 중요한 서류도, 지난 1년간 활동의 흔적도 없었다. 완전히 죽은 창고였다. 강지혁은 실망감을 느꼈다. 물류 수사가 완벽한 벽에 부딪힌 것 같았다. 아주 깨끗하게 정리했군. 강지혁이 손바닥에 먼지를 털며 중얼거렸다. 데이터 사냥꾼의 눈을 가진 윤경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외선 손전등과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방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화물에서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라벨 쪼가리든 포장재 잔여물이든요. 윤경희가 말했다. 그녀는 창고 뒤편의 배송 구역에 집중했다. 그곳의 시멘트 바닥은 더 더럽고 기름졌으며 이상하게도 몇몇 지점은 더 깨끗해 보였다. 마치 급하게 무언가를 지운 흔적 같았다. 윤경희는 썩은 나무 팔레트 더미 근처 어두운 구석에서 몸을 숙였다. 팀장님, 여기요. 윤경희가 불렀다. 강지혁이 다가갔다. 윤경희는 마르고 굳어진 액체 방울처럼 보이는 얼룩을 가리켰다. 얼룩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이었다. 윤경희는 작은 샘플을 채취해 시험관에 넣었다. 오래된 엔진 윤활유 잔여물처럼 보이는군. 강지혁이 말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팀장님. 이 기름 잔여물 아래에서 작은 조각을 발견했어요. 접착 라벨 포장지 같은 얇은 흰색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윤경희가 설명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지역의 먼지를 닦아냈다. 자외선 손전등으로 그녀는 더 중요한 것을 찾아냈다. 숨겨진 팔레트 모서리에 붙어있는 접착 라벨의 접착제 자국. 접착제는 직사각형 패턴을 형성했고 거의 보이지 않는 잉크 잔여물이 숫자 코드처럼 보였다. 그들은 이 팔레트를 매우 특정한 배송에 사용했어요. 여기서 다른 라벨을 인쇄할 정도로요. 윤경희가 접착제 잔해에 매크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대형 물류 시스템은 보통 라벨 잔여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강지혁은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수수께끼가 풀렸어. 패턴이 있어. 그 패턴과 코드를 국제표준 배송 물류 데이터와 대조해. 빨리. 하지만 창고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강지혁이 작은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그는 책상 아래 숨겨진 무언가를 찾다. 그것은 적고 곰팡이가 쓴 작은 판지 상자였다. 안에는 몇 개의 빈 플라스틱 병이 들어있었다. 병에는 바랜 화학 라벨이 붙어 있었다. 강지혁은 그것을 주의 깊게 읽었다. 포르말데히드 37% 함유, 병리학 실험실 전용. 이것이 그들이 찾던 물류와 의료 사이의 첫 번째 접점이었다. 유령 화물 회사가 병원에서 시신에 사용되는 방부제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 물류 전선이 그 끔찍한 화물 포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갑자기 강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현장 정보원인 최민준 경사였다. 팀장님, 은성대학병원 영안실 직원에게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최 경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속삭였다. 트럭이 발견되기 이틀 전 연구용으로 의과대학에 보내져야 할 50개가 넘는 시신 자료의 대규모 배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거하러 온 차는 대학차가 아니었어요. 상아색에 짙은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냉동탑차였습니다. 강지혁과 윤경희는 조용한 창고 한가운데서 서로를 쳐다봤다. 최 경사, 차량 번호는 본 사람이 있나? 강지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운전사는 혼자였고 정령치 고갯길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최 경사가 보고했다. 사라진 운전사의 미스터리는 이제 얼굴을 갖게 되었다. 아마도 강제로 일하게 되었고 충격이나 위협 때문에 화물을 버리고 떠난 남자. 출처와 포장 담당자를 알아냈다. 이제 목적지를 알아내야 해. 강지혁이 결론 내렸다. 그는 손에 든 포르말데히드 병을 바라보았다. 차량 번호는 죽었고 주소도 죽었지만 범죄는 존중받아야 할 기관들 사이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강지혁 경정이 죽은 창고에서 물류의 유령을 추적하는 동안 최민준 경사와 신유미 박사는 민감한 위장 역할을 맡아 은성대학병원에서 수사팀의 눈과 귀가 되었다. 은성대학병원은 대리석 로비와 화려한 명성을 자랑하는 웅장하고 권위 있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 강지혁은 추악한 작전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다. 최 경사는 긴급 감사를 수행하는 독립위생업체 직원으로 위장하여
영안실과 의료 폐기물 시설 구역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이 구역은 보통 외부인에게 폐쇄되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하며 공기질과 폐기물 처리를 점검하는 척하면서 전략적인 구석에 작은 녹음기와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팀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은성대학병원의 영안실 시설은 물리적으로는 깨끗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차가웠다. 폐기물 상자 더미 뒤에 숨겨진 의심스러운 뒷문이 있었는데 이는 물류 서비스 주차 구역으로 바로 연결되었다. 그 문은 낡은 건물의 건축 양식과 달리 새 것처럼 보였다. 그 문은 병원의 원래 설계도에 없습니다. 팀장님. 최 경사가 비밀 통신 채널을 통해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억눌려 있었다. 문에는 일반 창고문과 달리 최첨단 디지털 잠금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매우 비밀스러운 배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겁니다. 최 경사가 물리적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신유미 박사는 행정적 차원에서 활동했다. 인증평가 향상을 위한 의료연구라는 명분으로 그녀는 지난 6개월간의 사망 및 시신 이송 기록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국과수 부검의였기 때문에 그녀의 존재는 의심을 사지 않았다. 신 박사는 엄청난 이상점을 발견했다. 해당 기간 동안 과학 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무연고 또는 유족이 인수를 포기한 시신의 수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을 훨씬 초과했다. 지혁 씨, 이것 좀 봐요. 신 박사가 외딴 카페에서 만났을 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인쇄한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연구용으로 기증되는 시신은 월 평균 5구에서 7구 정도예요. 은성대학병원에서는 그 수치가 18구에서 25구로 급증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신원 미상 또는 특수 의료 사례의 시신으로 기록되어 있죠. 신원 미상 시신은 완벽한 목표물이군. 강지혁이 분석했다. 아무도 찾지 않을 거고 아무도 항의하지 않을 테니까 이건 가장 비열한 인권 유린이야. 신 박사는 이어서 더 끔찍한 두 번째 이상점을 보여주었다. 연구용으로 이송된 거의 모든 시신의 초기 병리 보고서에는 심장마비, 뇌졸중 또는 사고와 같은 일반적인 사망 진단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긴급방부 처리 및 무관련 조직 제거라는 희미한 각주가 있었다. 표준에 따르면 해부학이나 병리학 연구를 위해 시신을 기증할 경우 온전한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신 박사가 설명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왜 그들은 무관련 조직을 잘라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모호한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강지혁은 그 함의를 깨달았다. 무관련 조직은 아마도 전체 방부 처리 전에 적출된 장기들일 것이다. 신 박사님, 우리는 정령치 화물이 조각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원에서 왔다는 것도요. 은성병원은 비정상적인 시신 이송 수치를 보이고 의심스러운 절차를 사용하며 비밀 뒷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혁이 요약했다. 이건 더 이상 추측이 아닙니다. 은성병원이 그 화물에 출처라는 확증입니다. 전문의와의 갈등. 수사의 초점은 이 특별한 시신 이송 문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이름으로 향했다. 박선우 박사. 박 박사는 부산에서 매우 존경받는 외과 전문의였고 자선가이자 은성병원 이사회의 저명한 멤버였다. 그는 병원을 후원하는 재단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또한 의심스러운 특별 시신 이송 요청 및 승인서의 대부분에 서명한 인물이었다. 강지혁은 최 경사에게 박 박사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최 경사는 곧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 박사는 최근 심각한 재정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자녀가 해외에서 값비싼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는 막대한 빚에 얽혀 있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그의 재정 상태는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팀장님, 그는 아마 꼭두각시일 겁니다. 최 경사가 추측했다. 박 박사 같은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에 연루되려면 엄청난 압박을 받거나 거액의 돈을 제안받았을 겁니다. 그는 이 네트워크가 합법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의료계의 문지기 역할을 한 거죠. 강지혁은 이제 딜레마에 직면했다. 박 박사는 존경받는 공인이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없이 그를 체포하는 것은 큰 스캔들을 일으키고 수사의 신뢰도를 위협할 것이다. 박 박사 체포를 계획하던 중 윤경희 팀은 유령 창고의 라벨 잔해에서 일부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그 데이터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수출입 허가를 가진 대형 화물회사와 연결된 물류 배송 코드였다. 대한해운물류 DHKL. 이 회사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운영하는 물류 대기업이었다. 김 부장이 경고했던 바로 그 인물. 강지혁은 화이트보드를 응시했다. 그는 점들을 연결했다.
은성대학병원, 박선우 박사, 시신자루, 유령트럭, 대한해운물류, DHKL, 공식 보고서와 허가서, 뒤에 숨어있던 범죄 네트워크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갈등은 단순한 범죄 수사에서 강력한 제도적 네트워크와의 싸움으로 변했다. 강지혁은 DHKL을 무너뜨리려면 박선우 박사가 입을 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박선우 박사에 대한 급습은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루어졌다. 한밤중 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강지혁은 박 박사가 더 높은 곳으로부터 함구령을 받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방법을 택했다. 평소 위험 있고 자신감 넘치던 중년 남성인 박 박사는 이제 경찰청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깊은 두려움이 가득했다. 강지혁은 비난부터 하지 않고 차분하게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놓을 뿐이었다. 은성대학병원의 시신 이송급증 그래프, 과도한 방부제 주문 보고서, 그리고 영안실의 비밀 뒷문 사진. 박선우 박사님, 당신은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했죠. 강지혁의 목소리는 동정심이 느껴졌지만 차가웠다. 그런데 왜 주인이 없어야 할 시신들을 정령치 트럭 안에 냉동 상품으로 바꾸는 수십 건의 서류에 서명했습니까? 박 박사는 처음에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했다. 그러나 강지혁이 대한해운물류 DHKL과 연계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 증거를 보여주자 그의 방어는 무너졌다. 박 박사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냉혈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절망에 빠진 한 남자였다. 제 아이 때문입니다. 팀장님, 아이가 해외에서 골수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고요. 그의 목소리가 막혔다. 제가 모든 것을 잃기 직전에 그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악마의 거래를 제안했죠. 박 박사의 자백은 하얀 커튼 뒤에서 작동해온 범죄의 메커니즘을 드러냈다. 이 네트워크는 병원의 무연고 시신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다. 대부분 서류 없는 사고 희생자나 유족이 인수하지 않은 가난한 환자들이었던 이 시신들은 행정적으로 DHKL이 통제하는 유령건강연구재단에 기증되었다. 그들은 시신을 보내기 전에 준비를 끝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박사가 인정했다. 즉, 운반하기 쉬운 부위별로 절단하고 특수 용액으로 방부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적출된 장기들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고 부족한 국가에서 연구나 이식에 사용될 것이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팀장님. 이 자백은 제도적 부패라는 주제를 확증했다. 가장 큰 범죄는 어두운 골목이 아니라 공식적인 허가와 존경받는 건물 뒤에서 한 개인의 도덕적 취약성을 열쇠로 삼아 일어난다는 것을 DHKL 네트워크 파헤치기, 박 박사의 자백을 확보한 후 강지혁의 초점은 이제 완전히 대한해운물류 DHKL로 옮겨갔다. 박 박사는 자신이 DHKL의 연락책 단 한 명과만 접촉했다고 밝혔다. 물류부장인 이정훈. 이정훈은 유령회사 신속화물을 통제하고 정령치에서 도망친 운전사를 포함한 임시 운전사들을 고용한 인물이었다. 이 부장은 회장님의 오른팔입니다. 박 박사가 말했다. 그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는 싱가포르나 유럽에서 오는 주문을 실행할 뿐입니다. 이 자백은 윤서아 경위가 복구한 물류 데이터와 결합되어 더 큰 발견을 낳았다. 유령 창고의 라벨 잔해에 있던 일련 번호는 해상 운송 컨테이너 배송 코드였다. 화물의 목적지는 동남아시아의 한 경유 항구였고 거기서부터는 글로벌 장기거래의 주요 시장인 동유럽이나 중동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그들은 정령치를 항구로 가는 빠른 육로 경유지로 사용한 거야. 부산 시내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 강지혁이 팀에게 설명했다. 냉동탑차는 병원에서 큰 배로 가는 공급책일 뿐이고 DHKL이 그 다리 역할을 한 거지. 강지혁은 이제 진짜 거대한 규모의 갈등에 직면해야 했다. DHKL 뒤의 회장님은 누구인가? 금융 및 지분 소유 데이터를 통한 DHKL의 배경조사는 매우 익숙한 이름을 드러냈다. 특정 정당의 주요 후원자이자 관료 허가 시스템에 깊은 연주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물류재벌 최진만 회장. 그는 김 부장이 사장에서 암시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이자가 주모자야. 강지혁이 프로젝터 화면에 뜬 최진만 회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선가처럼 보이는 그의 얼굴이 이제 끔찍하게 느껴졌다. 강지혁은 실행범인이 부장을 잡는 것은 쉬울 것이라고 깨달았다. 그러나
정치적, 법적 방패를 가진 최진만 회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임무였다. 최진만 회장을 시신 절단 및 인신 화물 운송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해. 돈 이체만으로는 부족해. 그는 기부금이나 합법적인 사업이었다고 주장할 거야. 강지혁이 말했다. 은성대학병원의 하얀 커튼 뒤에서 드러난 진실은 무서운 도덕적 타락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인간의 생명은 죽음 이후에도 값비싼 상품으로 평가될 수 있었고 거대 물류회사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 의해 보호받았다. 이 네트워크는 의학의 신성한 약속을 국제범죄의 공급망으로 바꾸어 놓았다. 박선우 박사의 자백으로 대한해운물류, DHKL가 주요 물류 운영사임이 확인되자 수사의 초점은 부산 시내에서 국제해운 항로로 향하는 관문인 항만 지역으로 옮겨졌다. 강 지역은 최민중 경사와 윤서아 경위에게 최진만 회장의 오른팔로 지목된 DHKL의 물류부장 이정훈을 즉시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최 경사는 항만 노동자와 트럭 운전사들 사이에 넓은 정보망을 이용해 터미널 근처 DHKL 사무실 환경에 잠입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직적인 범죄의 조직이라면 정령치에서 잃어버린 화물을 새로운 배송으로 즉시 대체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정훈은 겁쟁이야. 트럭이 발견된 후 분명 패닉에 빠졌을 거야. DHKL의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곧바로 다른 배송을 준비할 거다. 강지혁이 팀에게 예측했다. 그 예언은 맞았다. 이틀 만에 최 경사는 DHKL 소유의 냉동 보관 창고에서 의심스러운 물류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번에는 DHKL 로고가 선명한 다른 냉동 탑차가 비정상적인 시간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 멀리 주차된 감시용 밴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윤서아 경위는 DHKL이 운영하는 항만적화 목록 데이터 시스템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비정상적이거나 위조 서류로 기록된 냉동 화물 배송과 같은 변칙적인 점을 찾았다. 팀장님, 무언가 찾았습니다. 오늘 밤으로 예정된 냉동 컨테이너 배송이 있습니다. 윤경위가 이어피스를 통해 보고했다. 목적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해외 경유 항구입니다. 화물은 냉동 산업용 화학 원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기를 숨기기에 완벽한 설명이죠. 발송인 정보 확인에 윤경위, 최진만이나 이정훈 이름이 있나? 임시지휘본부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강지혁이 물었다. 개인 이름은 없습니다. 발송인은 서울에 위치한 또 다른 유령 무역회사입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봉인 번호와 화물 처리 코드 같은 배송 물류 세부 정보가 모두 DHKL이 사용하는 패턴과 일치합니다. 이건 명백히 그들 것입니다. 그날 밤 경찰 합동팀은 의심스러운 컨테이너가 배에 실리기 전에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내용물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최 경사와 몇몇 경찰관은 항만 직원으로 위장해 화물 이동을 감시했다. 자정이 되자 쫓던 DHKL 물류부장 이정훈이 나타났다. 그는 초조해 보였고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냉동 컨테이너가 트레일러 위로 실리는 것을 직접 감독했다. 최 경사가 신호를 보냈다. 강지혁 팀이 즉시 움직여 컨테이너 바로 옆에서 이정훈을 덮쳤다. 이정훈은 패닉에 빠져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체포되었다. 현장에서의 짧은 신문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이정훈은 정령치 화물이 사라졌으며 은성대학병원에서 온 이 대체 화물을 준비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자비를 구하며 자신이 단지 실행범일 뿐이라고 말했다. 회장님께 보고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절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정훈이 흐느꼈다. 저는 단지 이 화물이 흔적 없이 보내지도록 하라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강지혁은 컨테이너를 강제로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안에는 산업용 화학물질이 없었다. 대신 수십 개 깔끔하게 정돈된 작은 화물 상자들이 있었다. 모두 의료 코드와 생물학적 위험 경고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이것은 DHKL 네트워크가 끔찍한 장기 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두 번째 반박 불가 증거였다. 초기 반전, 박선우 박사는 단지 꼭두각시, 항구로 파견된 국과수팀이 상자 내용물을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최 경사는 트레일러에 놓여있던 이정훈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마지막 통화 기록에는 체포되기 불과 몇 분 전에 들어온 메시지가 있었다. 발신자 불명, 선적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유럽 클라이언트가 기다린다. 그곳에서는 닥터 H가 모든 것을 처리할 것. 그 메시지는 강지혁의 주의를 끌었다. 닥터 H파란. 이는 박선우 박사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이미 구금 상태였고 유럽에서 배송을 처리할 수 없었다. 이정훈의 연락처를 확인하던 윤경위가 갑자기 놀라 소리쳤다. 팀장님,
우리가 잡은 박선우 박사는 그냥 꼭두각시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윤경위는 이정훈의 휴대폰에 숨겨진 폴더를 보여주었다. 그 폴더에는 이정훈과 해외의 한 의료 코디네이터 사이의 통신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람은 박선우 박사가 아니라 2년 전 갑자기 조기 은퇴한 서울의 유명한 이식 외과 전문의 한상진 박사였다. 초기 반전, 박선우 박사는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다 영입된 희생자였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의 진짜 의료 코디네이터이자 두뇌는 현재 유럽에 거주하며 국제 장기 브로커로 활동하는 한상진 박사였던 것이다. 그는 화물의 품질을 보증하고 목적지 국가의 의료 검사를 통과하도록 하는 인물이었다. 박선우 박사는 은성병원의 문을 열어준 것뿐이야. 한상진 박사가 글로벌 시장과 장기 사양을 통제하고 있었어. 강지혁이 사건에 새로운 차가운 층위를 느끼며 결론 내렸다. 이 네트워크는 훨씬 더 복잡했다. 이정훈은 압박 속에서 마침내 마지막 진실을 털어놓았다. DHKL의 회장님인 최진만은 장기에 직접 손을 댄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정교한 물류 서비스와 연주를 통한 법적 안전보장을 제공했을 뿐이다. 그러나 최진만에게 돈을 지불한 사람은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한상진 박사였다. 이 사건은 이제 단지 지역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부패한 외과 의사가 통제하고 지역 재벌의 물류 및 정치력을 방패로 사용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였다. 강지혁은 전략을 수정해야 했다. 최진만 회장을 잡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상진 박사를 무너뜨리고 이 인신매매를 지원하는 모든 어두운 금융 네트워크를 밝혀내야 했다. 이정훈의 체포와 대체 장기 화물의 확인으로 강지혁 경정은 대한해운물류 DHKLE와 그 물류 방패 뒤의 두뇌인 최진만 회장을 상대로 움직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정훈의 체포는 거대 기업의 뒷문을 열었지만 최진만 같은 재벌을 무너뜨리는 데는 망치질이 아니라 외과적 정밀함이 필요했다. 최진만은 교활한 인물이었다. 그는 장기를 물리적으로 만진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시스템을 제공했다. 유럽의 의료 두뇌인 한상진 박사와의 물류 계약은 서류상으로는 항상 합법적으로 보였다. 화학물질이나 특수제품 운송 비용으로 기록되었다. 화물 쪽으로는 공격할 수 없어. 그는 몰랐다고 주장할 거야. 우리는 그의 자금 쪽을 공격해야 한다. 강지혁이 이제 그들의 주요 선봉이 된 윤서아 경위에게 지시했다. 윤 경위는 경찰의 금융수사팀의 도움을 받아 DHKL의 거래 데이터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평범한 화물 사업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칙적인 점을 찾았다. DHKL 같은 대기업은 수천 건의 거래를 가지고 있었고 합법적인 것들 사이에서 의심스러운 것을 찾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였다. 그러나 윤경희는 패턴을 찾는 전문가였다. 그녀는 매달 정기적으로 거액의 입금 내역을 발견했다. 조세 피난처에 기반을 둔 한 자선재단, 빛과 인류재단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재단의 이름은 자비롭게 들렸지만 자금 이체는 항상 DHKL의 운영 계좌가 아닌 최진만 회장의 개인 계좌로 향했다. 이 재단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팀장님, 윤경희가 복잡한 자금 이체 흐름도를 보여주며 보고했다. 빛과 인류재단은 조세 피난처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재단의 자금은 사업 기부금 또는 신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최진만 회장의 개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단의 주요 자금 출처가 스위스에 있는 한상진 박사의 계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필요로 했던 연결고리였다. 국제 장기 브로커인 한상진 박사로부터 화물 장기를 운송하는 물류회사 소유주인 최진만 회장의 개인 계좌로에 일관된 자금 이체는 공모의 증거였다. 단순한 화물 서비스가 아니었다. 강지혁이 최진만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김 부장이 우려했던 정치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에서 온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처음에는 한 고위 관료의 사무실에서 은성병원 사건의 수사 진척 상황을 묻고 중요한 기업인에 대한 갑작스러운 체포가 지역 투자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미묘하게 암시하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김 부장 자신이 강지혁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김 부장의 얼굴은 피곤하고 걱정이 가득했다. 강경정, 자네 너무 멀리 갔어. 방금 서울에서 전화를 받았네. 장난이 아니야. 그들은 자네가 최진만 회장을 노리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김 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만은 단순한 물류 사업가가 아니야. 그는 선거 자금 관리인이야. 그들은 자네가 이 사건의 감정적인 측면에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고 나에게 요청했어.
지금까지 강지혁을 보호해온 김 부장은 이제 갈림길에 서 있었다. 제가 물러나면 부장님, 이 사건은 죽습니다. 강지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들은 박선우 박사와 이정훈을 희생시키고 최진만은 풀려날 겁니다. 인신화물은 계속해서 항의할 거고요. 저는 장기 브로커로부터 그의 개인 계좌로의 직접적인 자금 이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범죄 공모입니다. 김 부장은 감탄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강지혁을 바라보았다. 내 말 듣게 친구, 그들은 자네 손가락만 부러뜨리는 게 아니야. 그들은 자네를 보호하는 누구의 경력이든 망가뜨릴 수 있어. 자네에게 24시간을 주겠네. 그 시간 안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자네를 물러나게 해야 하네. 위협은 현실이었다. 강지혁은 이것이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실패해서는 안 되었다. 강지혁 팀은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다. 그들은 최진만 회장이 잡기 어려운 목표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엄격한 개인 경호를 받고 있었고 경찰의 모든 움직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연주를 가지고 있었다. 윤경희와 최경사는 이제 감옥에 있는 이정훈을 추적해 최진만 회장의 습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정훈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혔다. 최진만 회장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사무실이 아닌 숨겨진 개인 별장에서 만나는 습관이 있었다. 고위험 결정 속에서 강지혁은 도중에 유출될 수 있는 공식적인 체포영장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감시작전에서 얻은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기습작전을 수행하기로 선택했다. 법적으로는 아슬아슬하지만 속도를 위해 필요한 이유였다. 강지혁은 소규모 팀을 이끌고 최진만 회장의 개인 별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최진만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여유롭게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치는 짧았다. 강지혁이 자금이체 증거를 보여주자 최진만 회장은 웃었다. 그 돈 이체는 정치 후원금과 자선 기부금입니다. 팀장님, 저는 화물 일은 모릅니다. 저는 단지 배와 창고를 빌려줬을 뿐입니다. 이걸로는 저를 엮을 수 없습니다. 최진만 회장이 도전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오만했으며 자신의 연줄과 법의 방패를 믿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지혁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은 이정훈과 박선우 박사 같은 당신이 돈을 준 사람들이 왜 당신의 죽은 회사를 이용해 47개 자료의 시신잔해를 운반했는지 설명해야 할 겁니다. 당신은 그걸 법정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고 부산 시민들이 들을 겁니다. 최진만 회장의 체포는 김 부장의 경고 후 정확히 20시간 만에 엄격한 감시하에 이루어졌다. 거대한 물류의 뒷문이 이제 열렸다. 이 체포는 범죄 네트워크 전체와 최고 정치권에 충격파를 보낼 것이다. 최진만 회장이 구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을 지켰고 비싼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하려 했다. 이정훈과 박선우 박사의 체포는 범죄 사슬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최진만 회장의 정치적 방패를 부수기 위해 강지혁 경정팀은 대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증언, 즉 이 차가운 금융범죄와 인간의 감정을 연결하는 증언이 필요했다. 그 핵심 증인은 정령치에서 도망친 냉동탑차 운전사였다. 현장 전문가인 최민준 경사의 수사는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압박받는 이정훈의 정보와 운전사의 휴대폰에서 나온 희미한 통화 데이터를 통해 그들은 그를 추적했다. 운전사의 이름은 박민수로 부산 외곽의 평범한 가정 출신의 중년 남성이었다. 박민수는 멀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언덕의 허름한 판잣집에 숨어 있었다. 강지혁 팀은 박민수를 신체적으로 쇠약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발견했다. 그는 야위었고 눈은 퀭했으며 계속해서 떨고 있었다. 그는 회장님이 그가 귀중한 화물을 버렸기 때문에 그를 죽이러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민수 씨,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강지혁이 이제 상담실처럼 느껴지는 조사실에서 그 남자를 진정시키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트럭을 버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박민수는 긴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자백은 인간적인 공포 이야기였다. 거대한 범죄의 톱니바퀴가 되도록 강요받은 작은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엿볼 수 있는 창이었다. 저는 이정훈 부장에게 고용됐습니다. 그는 그것이 항구로 빨리 보내야 하는 연구용 시신이라는 특별 의료 화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급여는 평소 요금의 10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은성대학병원 뒷문에서 화물을 실었으며 역시 불안해 보이는 몇몇 의료진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밤새 운전했다. 냉동탑차 안의 냄새는 차가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매우 괴롭혔다. 그는 그것이 단지 연구용 시신일 뿐이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정령치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박민수가 계속했다. 오르막길에서 트럭이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야 했죠. 제가 엔진을 확인하러 나갔을 때 적재함에서 무언가 들렸습니다. 냉각수가 아닌 이상한 물방울 소리였어요. 궁금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예비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지점이었다. 박민수가 직접 적재함을 열었다. 저는 그 자루들을 봤습니다. 팀장님, 스며 나오는 피를 봤어요. 스패너로 자루 하나를 찢었고 저는 그 조각들을 봤습니다. 비정상적인 조각들, 온전하지 않은 조각들. 저는 깔끔하게 잘린 골반뼈 조각 같은 것을 봤습니다. 박민수가 멈췄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바로 토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평범한 시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약탈당한 시신들이었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 죽은 사람들을 운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과의 대면. 강지혁은 주위에 깊게 들었다. 이 부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 부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다시 닫아, 빨리 항구로 가, 아니면 넌 죽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저는 더 이상 그 트럭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단지 운전사라는 걸 알지만 저는 그 죄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패닉과 두려움 속에서 박민수는 결정적인 행동을 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이 부장이 비상연락처로 저장해둔 유일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박민수는 회장님이 그가 멈춘 것에 대해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반응은 훨씬 더 차갑고 무서웠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팀장님. 목소리는 무겁고 매우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 트럭 안 화물, 그거 사람 몸입니다. 저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회장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럭은 거기에 둬. 엔진은 켜두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만약 네가 입을 열면 네 어머니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죽게 될 거야. 그 위협은 박민수를 절망에 빠뜨렸다. 그는 그렇게 큰 힘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무력함의 상징으로 엔진을 켜둔 채 트럭을 버리고 도망쳐 숨었다. 저는 그 트럭을 메시지로 도움 요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를 바랐습니다. 박민수가 말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 조금은 편안해 보였다. 박민수의 자백은 강지혁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제공했다. 도덕적 동기, 트럭이 왜 버려졌는지 설명하여 미스터리 요소를 강화했다. 직접적 연결, 회장님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최진만 회장이 화물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박민수에게 직접 증거물을 버리라고 명령했음을 확인했다. 위협, 이 네트워크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폭력과 협박을 사용했음을 증명했다. 고맙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강지혁이 최 경사에게 박민수를 즉시 엄격한 증인, 보호 프로그램 하에 두라고 명령하며 말했다. 이제 강지혁은 강력한 도덕적 서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돈 이체나 위조 허가서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돈과 살해 위협보다 자신의 양심을 선택한 한 평범한 운전사에 관한 이야기였다. 박민수의 증언은 강지혁이 이제 궁지에 몰린 회장님과 그의 네트워크로부터 오는 정치적 압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도덕적 무기가 될 것이었다. 사라진 운전사 박민수의 자백 이후 강지혁 경정은 이 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엄격한 보호하에 있는 박민수의 자백은 강지혁에게 회장님 최진만과 직접 대면할 반박할 수 없는 도덕적, 법적 탄약을 제공했다. 강지혁은 조사실을 재구성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법적 수사나 조항 위협은 없었다. 그는 최진만을 구금실에서 데려와 그가 지금까지 사무실 책상 뒤에서 통제해온 범죄의 현실과 마주하게 했다. 최진만 회장, 강지혁의 목소리는 이제 권위로 가득했다. 박민수의 증언 녹음을 들었겠지. 당신도 알고 우리도 알아. 당신은 그 자료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이 그 운전사에게 엔진을 켜둔 채 트럭을 버리라고 명령했지. 평소 침착한 모습을 보이던 최진만 회장은 이제 약간 흔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건 단지 겁에 질린 운전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팀장님. 불법 전화. 나는 박민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화물 사업만 알 뿐입니다. 최진만 회장이 비웃는 어조로 반박하며 법적 방패를 유지하려 했다. 강지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전에 은행 이체의 데이터를 보여주던 프로젝터를 끄고 뒤에 있는 큰 화면을 켰다.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정령치에서 찢어진 자루 중 하나의 클로즈업 사진이었다. 방부 처리된 조직 조각과 깔끔하게 절단된 뼈 부분이 보였다. 당신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최 회장, 강지혁이 말했다. 당신이 화물이라고 부르는 이 사업은 47개 인체 조직 자료입니다. 우리는 은성대학병원에서, 당신의 유령 창고에서, 그리고 이정훈이 압수당한 배에서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강지혁은 이어서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돈 그래프가 아니라 지난 2년간 은성대학병원이 이송한 무연고 시신의 수 그래프였다. 그 그래프는 DHKL이 그 병원과 물류 협력을 맺은 이후 급격히 치솟았다. 당신은 당신의 영향력, 정치적 연줄, 그리고 합법적인 물류 허가를 이용해 범죄 사슬을 만들었어. 당신은 유럽의 한상진 박사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했지. 당신은 가난하고 주인 없는 사람들의 시신을 국제암시장을 위한 값비싼 상품으로 바꾸는 다리 역할을 한 거야. 강지혁이 비난했다. 그의 어조는 날카로웠다. 이 시점에서 최진만 회장은 자신의 방패가 돈 이체 데이터 때문이 아니라 박민수의 증언과 자료들의 시각적 증거가 그의 모든 논리적 변명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합리화했다. 이게 단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물론 돈은 큽니다, 팀장님. 선진국에서 장기 이식은 환상적인 가격이죠. 그가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이야. 이 장기들은 영안실에서 낭비될 것들이었어. 이제 이 장기들은 부유한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쓰이지. 그것은 효율적인 공급망이야. 범죄의 효율성이라고? 강지혁이 말을 잘랐다. 당신은 인간성을 거래했어. 당신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화물적화 목록의 데이터로 만들었어. 최진만 회장은 단지 코웃음을 쳤다. 순진하게 굴지 마시오, 팀장님. 이 시스템은 구멍투성이야. 나는 단지 그것을 이용했을 뿐이지. 나는 이 많은 네트워크 중 하나일 뿐이야.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서울에도 다른 대도시에도 심지어 허가 부처에도 발을 담그고 있어. 당신이 나를 잡아도 내일이면 다른 화물 회사를 가진 또 다른 최진만이 나타날 거야. 최진만 회장의 자백은 범죄의 규모를 확인시켜 주었다. 제도적 부패와 도덕적 취약성을 이용하는 네트워크는 보건 및 관료 부문에 더 높은 수준까지 확장되어 있었고 부산을 단지 안전한 적재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신문은 강지혁이 박민수에 대한 위협에 대해 물었을 때 도덕적 절정에 달했다. 왜 박민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했나? 왜 그가 양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죽이려 했나? 강지혁이 따졌다. 그가 질서를 망쳤기 때문이야. 내가 힘들게 구축한 공급망을 망쳤기 때문이야. 최진만 회장이 소리쳤다. 그의 감정이 처음으로 폭발했다. 그는 나에게 감히 반항한 작은 놈이었어. 나는 회장님이야. 내가 통제한다고. 강지혁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이 최진만 회장의 눈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회장님, 당신은 회장님이 아니야. 당신은 시체 도굴꾼이야. 그리고 당신이 틀렸어. 박민수 같은 작은 사람들이 당신의 범죄를 폭로할 거야. 당신의 돈도, 당신의 정치적 연줄도 아닌 한 트럭 운전사의 양심이 당신이 만든 어둠에서 우리를 구했어. 강지경은 인체 조직 형태의 인신매매, 범죄 공모, 증인 협박 등 중첩된 혐의로 최진만 회장에 대한 공식적인 구속을 명령했다. 최진만 회장의 공식적인 체포는 이 이야기의 도덕적 클라이맥스였다. 다음 날 부산과 대한민국 전체가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물류재벌 최진만 회장, 인신매매 주모자 혐의로 구금, 정령치의 주인 없는 트럭에서 시작된 사건은 이제 오래된 상처를 열었다. 기관이 어디까지 악용될 수 있으며 범죄 네트워크가 국가의 허가 및 보건 체계에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가. 인간성은 팔렸지만 강지혁이 이끄는 작은 팀으로 대표되는 법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되찾았다. 비록 이 승리가 달콤하게 느껴졌지만 강지혁은 진짜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 빠져나간 그림자가 있었다. 최진만 회장의 극적인 체포 이후 6개월이 지났다. 정령치 트럭 사건은 중요한 법적 해결에 도달했다.
박선우 박사와 이정우는 기소에 전적으로 협력하여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제공했다. 최진만 회장은 직접적인 연루를 부인했지만 한상진 박사로부터의 자금 이체 증거와 운전사 박민수의 감정적인 증언에 의해 궁지에 몰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중형을 선고했다. 강지혁 경정과 그의 팀은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들은 시신을 상품으로 바꾼 범죄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와해시켰고 이는 법 집행과 대중의 양심의 큰 승리였다. 그러나 언론의 축하와 본청의 칭찬 뒤에서 강지혁은 공허함이 자신을 갉아먹는 것을 느꼈다. 이 승리는 미완성으로 느껴졌다. 최진만 회장 체포 후 구강지역에 주된 초점은 의료계의 두뇌이자 국제 브로커인 한상진 박사와 최진만 회장이 자신의 허가를 보호하고 원활하게 해 주었다고 언급한 정치 및 관료계 인물들을 잡는 것이었다. 강지혁 팀은 해외의 빛과 인류재단을 한상진 박사와 연결하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그들은 또한 대한해운물류 DHKL의 기이한 화물 배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속 통과를 제공한 수출입 허가국의 몇몇 관리들과의 통신 및 물류 지원을 상세히 기술한 두꺼운 서류처를 제출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차갑고 날카로운 마지막 반전이 일어났다. 최진만 회장 체포 몇 주 후 한상진 박사는 유럽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보고되었다. 많은 이들이 시신이나 확실한 증거 없이 이 보고를 의심했지만 그에 대한 기소는 자동적으로 기각되었다. 암 시장의 모든 비밀을 알던 브로커라는 인물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더 씁쓸한 것은 최진만 회장의 허가를 원활하게 해준 관료들에 대한 법적 절차는 느리고 무뎠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그들을 기소할 충분한 범죄 의도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그들은 단지 행정적 태만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나 전출과 같은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최진만 회장의 정치적 방패는 그가 감옥에 간 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큰 조린 최진만을 희생시키고 브로커인 한상진 박사를 제거했어. 하지만 그들은 이 범죄가 일어나게 한 시스템을 보호했지. 김 부장이 이제는 깊은 실망의 어조로 강지혁에게 말했다. 김 부장 자신도 최진만을 수사하는 강지혁을 보호하고 지원했다는 이유로 정기순환이라는 명분 아래 직위에서 해제되었다. 강지혁은 쓰라린 진실을 깨달았다. 네트워크는 잘렸지만 그 뿌리인 제도적 부패와 정치적 결탁은 여전히 살아남아 다른 곳에서 새로운 범죄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판결 몇 주 후 강지혁은 휴가를 냈다. 그는 정령치로 돌아갔다. 그날 아침 고갯길은 평소처럼 붐볐다. 으르렁거리는 트럭 엔진 소리로 가득했다. 더 이상 폴리스 라인도 썩는 냄새도 없었다. 단지 옅은 안개와 길가, 작은 휴게소에서 풍기는 커피 향뿐이었다. 그는 냉동탑차가 한때 조용히 주차되어 있던 바로 그 장소, 낭떠러지 가장자리에 섰다. 그곳의 아스팔트는 보수되었고 말라붙은 핏자국은 비와 시간에 씻겨 사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의심했던 화물차 기사 김철수 씨와 마주쳤다. 김 씨는 이제 작은 지역 영웅, 큰 사건을 연 증인이 되었다. 팀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 끝난 거죠? 김 씨가 물었다. 강지혁은 안개에 휩싸인 먼 산을 바라보았다. 법은 제 몫을 다했습니다. 김 사장님. 물리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았죠. 그러나 강지혁은 처음부터 공중에 떠 있던 질문을 생각했다. 인간성은 어디까지 거래될 수 있는가? 그는 그 답을 알고 있었다. 관료의 침묵을 살 돈과 권력이 있는 한 강지혁은 부산을 숨겨진 범죄 사슬로부터 청소했다. 그러나 그는 서울을 합법화된 범죄로부터 청소할 수 없었다. 정령치의 트럭은 떠났지만 부패한 시스템에서 나오는 연기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불을 지필 때를 기다리며 떠돌고 있었다. 강지혁은 주먹을 쥐었다. 이 사건은 끝났다. 그러나 제도적, 도덕적 타락과의 전쟁은 그에게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냉소적이 되기를 거부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하고 이상주의적인 수사관으로 남을 것이며 다음 최진만이나 또 다른 한상진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이제 상쾌하게 느껴지는 정령치의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돌아섰다.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